예언이고 뭐고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전부 한국 때문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한국인 구조 도움 따윈 필요 없어요. 여기 자국 일본인들의 발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20대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과 관련한 엄청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산산 구조 현장에서 또 한 번 기막힌 인연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긴급구조대에서 근무 중인 27살 아오이입니다.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부터 연달아 찾아온 태풍 산산 때문에 대피소 준비다 뭐다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여자인데 구조대 활동은 그만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사람이 많지만 제 인생은 13년 전에 어쩌면 끝났을지도 모르거든요. 새 삶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동안은 그 13년 전 사건 때문에 악몽도 꾸고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상담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14살이었던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갑자기 찾아온 강한 지진에 놀라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씩 지진이 있는 일이고 대피 훈련도 종종 하기 때문에 처음엔 그닥 무섭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의 지진은 이때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저는 어둠 속에 갇혀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제 주위엔 어둠뿐이었죠. 처음엔 책에서 배운 대로 금방 누군가가 저를 구해줄 거라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란 생각만 했고 한번 희망을 잃어버리자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점점 잠이 오기 시작했죠. 이대로 잠에 들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단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질 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죽나 보다 싶어 환청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목소리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죠. 여기 사람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앞에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그 빛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한국인 구조대 윤석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의 첫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저씨는 제게 다가와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제 안전하다고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마치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간 어둠 속에서 잔뜩 위축되어 있던 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아저씨는 챙겨온 물을 제게 한 모금 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윤석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과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네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동안 아저씨는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들어오셨나 싶을 정도로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저를 찾아와 준 아저씨가 고마웠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윤석 아저씨의 뛰어난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 안전하게 통과했고 불안정한 구조물을 만났을 때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위험을 피했죠. 아저씨의 모든 행동에는 전문성과 동시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겨우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재난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무너진 건물들과 울부짖는 사람들로 주변은 엉망이었거든요. 한쪽에 줄지어 있는 시신들로 이번 지진의 참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남은 게 기적인 것만 같았죠. 아저씨는 저를 응급치료팀으로 인계해주며 어린 학생이고 오랫동안 혼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꼭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하지도 않던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돌아가려는 아저씨 손을 꼭 잡았죠. 저 위험한 곳에 또 다시 들어가려는 아저씨가 걱정되었어요.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저씨는 그런 저를 보고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시곤 그래도 아직 아오이처럼 남아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구하고 나오는 게 아저씨의 임무라고 오늘 구조 마무리하고 병원에서 치료 잘 받는지 볼 거라며 기다리라고 하시곤 묵묵히 다시 현장으로 떠나셨어요. 아저씨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외상은 없어서 간단한 드레싱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고 그래도 영양실조로
짧게라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 저를 꼭 끌어안으시며 우리 딸이 살아 돌아왔다며 오열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전부 다 한국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윤석 아저씨는 제 병실로 찾아와 괜찮냐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정말 은인이시라며 어떻게 살해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윤석 아저씨는 한사코 괜찮다며 자신의 일이라며 아오이가 살아있어줘서 그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간 보람이 있다는 말만 하셨죠. 그 후 저는 윤석 아저씨를 롤모델로 삼아 구조대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저씨의 모습을 떠올리며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했죠. 1년에 한두 번은 아저씨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아저씨는 처음에 한사코 제가 구조대원이 되는 걸 말리셨지만 강력한 제 의지에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뤄 지금은 일본 긴급구조대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 산산과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은 저에게 13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구조를 받는 사람이 아닌 구조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죠. 그런데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직후 일본 SNS에서는 한 일본인 할머니 무녀의 예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무녀는 평소에 연예인들의 대소사를 모두 맞춰 화제가 된 무녀였는데 이번엔 놀라운 정확도로 태풍의 경로와 피해 규모를 맞췄다고 해요. 이것도 무려 3년 전에 유튜브로 예언한 내용이었던지라 더욱 화제가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태풍 산산의 경로와 진행 속도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까지 정확히 언급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조 작업 중 잠깐의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이 소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할머니 무녀의 예언에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무녀는 동일본 대지진도 5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대로 맞췄거든요. 그날 밤 피로에 지친 채 숙소로 돌아온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할머니 무녀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할머니 무녀의 예언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죠. 영상 속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과거의 죄를 씻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이 말씀에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할머니 무녀는 이어서 관동대학살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혀 바로 검색을 해보았고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이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이 잔혹한 역사는 저를 큰 혼란에 빠뜨렸어요. 할머니의 예언이 단순한 자연재해 예측을 넘어 과거의 죄에 대한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저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혹은 외면했던 역사의 어두운 면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다음날 구조 현장으로 복귀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무녀의 예언과 관동대학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과거의 죄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무녀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노인을 구조하는 동안 저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듯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구조를 마치고 노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이 실제로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틈나는 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거든요. 구조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731부대라는 키워드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군대 부대 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클릭해서 들어간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731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중국 하얼빈에 설치한 비밀 실험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생물학 무기 개발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해진 일들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보다도 더 끔찍했습니다. 이 부대는 주로 중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소련인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인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들은 실험 대상자들을 마루타라고 불렀는데 그 뜻을 알고서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통나무라는 뜻으로 일본인들은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했던 거죠. 실험의 내용은 너무나 잔인해서 글로 옮기기조차 힘들었어요. 생체 해부와 동상 실험 그리고 각종 질병 감염 실험 등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들이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이런 잔혹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게다가 이 부대의 규모에 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부대에만 3,000명이 넘는 연구원과 직원들이 이 시설에서 일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실험한 희생자의 수는 최소 3,000명에서 많게는 25만 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욱 경악스러운 건 전쟁이 끝난 후 731 부대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잔인한 실험을 통해 획득한 생물학 무기 관련 정보를 미국에 넘기는 대가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의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름이 끼쳤어요. 누가 누굴 용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죠.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분노와 슬픔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옛날 역사 교과서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731 부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그저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이 순간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것을 완전히 숨기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은폐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과거의 죄를 씻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그 무녀 할머니의 말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저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우리가 믿어온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면서 저는 731 부대 외에도 우리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을 알게 되었어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그리고 문화재 약탈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역사의 일부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한국인이었던 윤석 아저씨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윤석 아저씨에게도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곤 오랜만에 아저씨에게 연락을 해봤죠. 그런데 아저씨의 목소리는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조카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산산에 피해를 입은 거 아닐까 안절부절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혹시나 현장에서 피해 한국인 소식을 알게 된다면 바로 연락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는 항상 아저씨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정말 미안한 게 많다고 얘기했어요. 아저씨는 새삼스럽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고 최근에 일본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숨겨진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건 아오이 내 잘못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일본의 정치인들과 파렴치한 극우염한 단체를 비난하는 거지 아오이 같은 일본인들에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그렇게 저는 아저씨와 통화를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구조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휩쓸고 간 시코구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현장에 투입되어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어요.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을 먼저 구조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죠. 이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며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3층 부근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가 조심스럽게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여성과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노부부는 겨우 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여성은 옆집에 살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이서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서가 자신들을 구하려다 다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동료들이 다가와 일본인 노부부를 먼저 구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노부부는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추가 붕괴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응급 구조가 필요한 건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서의 모습을 보며 제가 13년 전 한국 구조대원에게 구조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어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서를 먼저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구조 원칙대로 행동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는 한국인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했죠. 동료들은 떨떠름해했지만 제가 워낙 거칠게 주장했던지라 조심스럽게 이서를 들어 올렸어요. 노부부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서가 아니었다면 노부부 둘 다 위험할 뻔했다며 저 아가씨를 먼저 구해달라고 했죠. 저는 제발 한국인을 구하는데 제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동안 주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서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서는 깨어났어요. 이서는 잠시 혼란스러워 하다가도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 한국인은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소름이 돋았죠. 이서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노부부의 안전을 물었습니다. 저는 노부부도 지금 동료들이 구조 중이라고 대답해줬어요. 이서는 갑자기 일어나려고 했지만 곧바로 휘청였어요. 다리에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었지만 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서는 자신이 의대생이라고 얘기하며 뭔가 도울 게 있을 거라며 제게 노부부를 구하러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다리도 아픈 사람이 어떻게 갈 거냐며 만류했지만 워낙 강경하게 주장하는 터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돌아가는 길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건물의 일부가 더 무너져 접근이 어려워진 데다 노부부의 바이탈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이서는 제게 의료 지식을 동원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서의 조언에 구조팀의 구조 지식을 반영해 조심스럽게 노부부에게 접근했고 다행히 노부부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는 노부부에게 맞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며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했어요. 그녀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노부부를 안전하게 구조했을 때 주변에 모여있던 동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을 구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며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찼던 눈빛들이 점차 감동과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서의 헌신적인 모습과 전문성 있는 대처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이서의 전문 의료 지식이 없었다면 자칫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구조된 노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서가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일본인들의 표정도 점차 부끄러움과 반성으로 물들어갔어요. 구조 작업이 일단락되고 저는 이서와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담담하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어요. 누구나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요. 저는 이서를 보며 윤석 아저씨가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희생정신이 뛰어난 건가 싶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이서와 헤어진 다음 또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조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지만
TV에서는 정부 대변인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구조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인력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건물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앞의 잔해를 보며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 구조대가 가져왔던 최첨단 장비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장비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장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구조팀 파견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일본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존심 때문이라는 말에 저는 허탈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민간 구조팀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부의 공식 요청 없이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한국 구조팀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는 제가 15년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구조 로봇과 AI 기반 생존자 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조팀장인 김주호 씨는 저희를 위해 장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구조 로봇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새로 들어가 생존자를 찾을 수 있었고 AI 시스템은 열감지와 음파 분석을 통해 높은 정확도로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현장은 7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일본 팀이 이틀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곳이었죠. 한국 구조팀은 자신있게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시스템이 가동되고 불과 30분 만에 첫 신호가 잡혔어요. 건물 중앙부 깊숙한 곳에서 생명 징후가 감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긴가민가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구조 작업을 끝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한국 구조팀의 구조 로봇이 투입되었고 우리는 숨죽이며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로봇이 보내오는 영상은 믿기 힘들 정도로 선명했어요. 좁은 틈새를 지나 마침내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어요. 로봇은 그녀에게 산소와 물을 공급하며 우리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했어요. 불과 2시간 만에 그녀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일본 팀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후 한국 구조팀의 활약은 눈부셨어요. 그들의 장비는 우리가 포기했던 현장에서도 연이어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 한국 팀의 기술력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어요. 한국 구조팀은 불과 하루 만에 우리가 그간 해낸 것보다 더 많은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저는 김주호 팀장님에게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팀장님 말로는 그간 재난 대비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구조 작업에 적극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나라의 안일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구조팀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대피소로 지원을 갈 수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모여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 모두가 지쳐 보였어요.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화장실은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비위생적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대피소를 순찰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제가 구조했던 한국인 유학생 이서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다리의 부상 때문에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서에게 다가가 상태를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같은 대피소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 여성이 화장실 가는 길에 성폭행을 당했었죠.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는 이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이고 부상까지 있어 더욱 취약해 보였어요.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이서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머물면 어떻겠냐고요. 이서는 너무 미안해하며 망설였지만 저는 꼭 이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에 그녀를 계속 설득했고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이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래도 대피소보다는 훨씬 깨끗한 환경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서에게 샤워를 하고 쉬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서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가 조금은 가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서는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다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이서가 한국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대피소에서는 도저히 기회가 오질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전화를 한 통 쓸 수 있냐고 했죠. 저는 제 휴대폰을 건네주며 한국으로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윤석 아저씨께 한국인 유학생인 이서를 구조했다고 연락을 해보려고 했죠. 이서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가족과 연결이 되었는지 이서의 표정이 밝아졌고 눈물도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빠른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옆에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서의 표정이 놀랍게 변했어요.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전화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서의 삼촌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저와 전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서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윤석 아저씨의 목소리였거든요. 13년 전 저를 구해주셨고 제가 지금 구조대를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구조대원이 바로 이서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윤석 아저씨가 한국인 유학생 얘기를 한 게 그제서야 생각났고 설마 이서가 윤석 아저씨 조카였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 아저씨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이번에는 제가 아저씨 조카를 살렸다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윤석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과 안심시키는 목소리 그리고 아저씨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 모든 것이 제가 구조대원의 길을 걷게 된 이유였거든요. 아저씨는 제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서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저씨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서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운명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서는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저는 13년 전 구조된 경험을 서로에게 들려주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각오로 일어났어요. 이서를 통해 윤석 아저씨와 연결되면서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서의 부상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녀는 제 집에 머무르기로 했어요. 윤석 아저씨의 조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마치 제 가족처럼 느껴졌죠. 무녀 할머니의 예언대로 일본이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저 혼자라도 열심히 죗값을 갚도록 노력해보려고 해요. 오늘 아오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한국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주장을 하는 일본인들도 있다는 점에 분개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예언가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